돈도 백도 없이 인생을 바꿔버린 재벌, 현대그룹의 정주영과 롯데그룹의 신격호.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 중 먼저 정주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원도 통천의 한 시골 마을에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을 면치 못한 부부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1915년 태어난 정주영은 용남 이녀 중 장남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했고, 10살 무렵 현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소학교에 진학해서는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어보지만, 소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아버지는 정주영을 최고의 농사꾼으로 키우려 가르치게 된다. 하지만 죽어라 일해도 배고픈 농촌 생활이 진절머리 나게 싫었던 정주영은 막노동 일을 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싶어 가출을 해보지만, 첫 번째 가출에서 아버지에게 덜미를 잡혀 돌아왔고, 이후 두 번째 가출에서도 붙잡혔으며, 소판 돈 70원을 훔쳐 달아난 세 번째 가출에서도 부기학원을 다니다 아버지에게 잡혀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18살이 되던 1931년 친구에게 돈을 빌려 네 번째 가출을 시도하여 성공했고, 이후 인천 부두의 하영 일과 막노동 일을 하며 2년을 보내다 서울 복흥상회라는 곳에서 쌀 반가마니 하루 세 끼의 조건으로 일하게 된다. 비록 배달원이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일했고, 그렇게 3년가량 몸을 사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쌀가게 주인은 여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자신의 아들보다 정주영에게 가게를 넘기는 게 낫겠다 싶어 그에게 가게를 물려주게 된다. 정주영은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그동안 쌓은 신용만으로 배달원에서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또한 굵직한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 정주영은 고향을 떠나온 지 4년 만인 1938년 서울에서 제일 가는 상점을 만들겠다는 뜻의 경일상회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단골들이 꽤 있었음에도 그는 대량으로 쌀을 소비할 거래처를 찾아다녔으며, 그러한 노력 끝에 학교의 기숙사 등을 고객으로 삼는 등 장사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9년 쌀 배급제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정주영의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으며, 가게를 정리한 그에게는 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 남았다. 당시 은행원의 월급이 50원 정도였으니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 이후 정주영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님께 논 2,000평을 사들이고, 고향 송전 면장의 딸이었던 변중석과 결혼을 한 뒤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으로부터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해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고민해보지만, 문제는 3,500원 정도가 들어가는 인수 비용이었다. 고민하던 그는 쌀가게를 할 때 쌀을 대주며 사채업도 같이 하던 어르신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그 어르신은 그동안 모아온 정주영에 대한 신용으로 거금 3,000원을 빌려주게 된다. 1940년 마침내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하며 정주영은 큰 꿈을 꾸어보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직공의 실수로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고 말았고, 고객들의 자동차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이때 정주영은 빚더미에 올랐지만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사채업자 어르신을 찾아갔고, 이대로 무너진다면 먼저 빌린 3,000원도 못 갚는다는 말로 사정을 했으며, 결국 다시 3,500원을 빌리게 된 정주영은 신설동 빈터에 무허가 공장을 열어 새로운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당시 다른 공업사들은 일부러 수리 날짜를 길게 잡아 비용을 많이 청구했는데, 그는 이를 역이용하여 다른 공업사에서 열흘 걸리는 수리를 사흘 만에 해주며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고, 차를 빨리 써야 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져 공장이 번창하자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그는 공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한 뒤 고향의 가족들을 불러 함께 지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1942년 일제가 내린 기업 정비령으로 인해 정주영의 공업사는 종로의 일진공업사라는 곳에 강제 합병되고 말았다. 이후 정주영은 지인의 도움으로 광산에서 운송업을 하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정주영은 미 군정청으로부터 적산 대지 500평 정도의 땅을 불하받아 현대라는 이름을 처음 걸고 자동차 수리 공장을 열게 되는데, 정주영이 이름을 현대로 한 이유는 자신은 공부도 학식도 모자란 구식 사람이지만 현대를 지향해서 보다 발전된 미래를 살아보자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이후 정주영의 현대자동차공업사는 해방 이후 교통량이 늘어나며 번창했고, 그로 인해 초창기 30명 정도였던 직원들은 1년 만에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사업이 번창하자 또 다른 사업을 궁리하던 정주영은 그 무렵 우연히 관청에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이 한 번에 받는 금액보다 수십 배의 뭉칫돈을 받는 건설업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큰 일을 해야겠다 싶었던 정주영은 건설업으로의 진출을 결심해보지만 같이 일하던 측근들은 경험도 없는데 잘못하면 망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주영은 자동차 수리나 건설업이나 일해주고 돈 받는 건 똑같다 말하며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1년 만인 1947년 공업사의 건물 안에 오늘날 현대건설의 모체가 되는 현대토건의 간판을 내걸었다. 이후 현대토건은 공사를 잘 따내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공사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렸고, 설립 1년 뒤인 1950년 1월 정주영은 현대토건과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병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새 출발을 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생 정인영 등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부산으로 가야 했다. 노동복 단벌을 입고 무일푼으로 부산에 내려간 정주영은 배고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회고한 정주영의 자서전에는 당시의 자신을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그 무렵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동생 정인영이 미군 사령부 공병대 중위에 통역을 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위는 자신이 잘 모르니 건설업자를 물색해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동생 정인영 덕분에 미군 중위와 만나게 된 정주영은 미군 병사 10만 명의 숙소를 한 달 안에 만들어야 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는 잠자는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며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인 끝에 약속한 기한 내에 만들어냈다. 그렇게 미군에게 인정받은 정주영은 미군과 함께 전선을 따라다니며 막사 설치와 수리 등의 공사를 했고, 미군에서 발주한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2년 12월경 미군은 당시 미 대선에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방한을 앞두고 아이젠하워가 머물 곳에 수세식 화장실과 보일러, 내부 단장을 정주영에게 맡기며 15일 안에 해줄 것을 의뢰했다. 당시 정주영은 양변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고물상을 뒤져 닥치는 대로 물건을 실어왔고, 결국 미군이 제시한 15일보다 빠르게 공사를 마치게 되었으며, 그런 정주영에게 미군은 현대 넘버원이라 외치며 또 다른 작업을 의뢰하게 된다. 미군이 의뢰한 작업 내용은 부산 유엔군 묘지에 유엔 사절단이 참배할 계획이니 한겨울에 유엔군 묘지 전체를 푸른 초원으로 보름 안에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하던 정주영은 어린 시절 겨울 들판에서 보았던 푸른 보리밭을 떠올렸으며, 5일 뒤 정주영은 그들을 다시 찾아 풀만 파랗게 나 있으면 되냐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그는 아이디어 값을 포함해 3배가 넘는 공사 비용을 요구했다. 정주영의 생각은 이러했다. 유엔 사절단이 묘지에 꽃만 바치고 돌아갈 건데 파란 풀이 잔디인지 보리인지 따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그는 낙동강 근처 보리밭에 보리 포기들을 그대로 떠서 옮겨 심기 시작했다. 그 일을 해낸 정주영에게 미군 관계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당시를 회고한 정주영의 자서전에는 그 시절 미군 공사는 자신이 손가락질만 하면 다 자신의 것이었다는 회고가 기록되어 있다. 마침내 1953년 7월
상흔을 남긴 6.25 전쟁은 휴전되었고 정주영은 서울로 다시 돌아와 현대자동차 공업사와 현대건설의 간판을 내걸며 본격적으로 현대를 키워가게 된다. 이어서 롯데그룹 신격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울산의 빈농에서 태어난 신격호는 오남 오녀 중 마지로 성장하게 된다. 삼동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시 일제의 창씨 개명으로 인해 시게미스 다케오란 이름으로 호적상 이름을 바꿔야만 했고 언양 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한다. 신격호는 학창시절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언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가정 형편상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며 농사일을 거두어야만 했다. 하지만 늘 신격호에게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그를 눈여겨보던 큰아버지가 도움을 주어 울산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울산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신격호는 18살이 되던 해 첫 번째 부인인 분홍의 딸 노순화와 결혼했고 양산의 경남 도립 종축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는 직장 근처에서 홀로 하숙하며 지냈고 워낙 박봉이었던 탓에 부업으로 양털을 깎거나 돼지 사육을 해보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이렇듯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신격호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941년 봄, 신격호는 아버지 몰래 사촌 형이 마련해준 83엔을 들고 부인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일본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관부선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19의 청년 신격호는 일본에 첫 발을 내려놓자마자 혹독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를 의심한 일본 형사는 항만 한쪽 구석에 있는 조사실로 그를 끌고 갔고 소지품과 가방을 수색했으며 공산당에 가입하려는 게 아니냐며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심한 매질을 당하며 혹독한 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신격호는 풀려날 수 있었다. 억울한 통과 의례를 거친 신격호는 이후 닥치는 대로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 공장 청소 등을 하며 일본 생활에 적응해 갔고 와세다 공업고등학교 화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배워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다. 1944년의 어느 날 신격호는 아르바이트 할 때 인연을 맺었던 하나미스라는 고물상 주인과 만나며 자신의 첫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신격호의 성실함을 눈여겨봐왔던 하나미스는 군수용 커팅 오일이 귀한 상황이라며 6만엔을 빌려줄 테니 공장을 차려보길 권유했다. 대기업 회사원의 월급이 80엔이었던 것에 비하면 6만엔은 상당한 거액이었다. 하나미스의 제의를 받아들인 그는 도쿄에 공장을 얻어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으나 기계 가동을 해보기도 전에 미군 B-29기의 폭격으로 공장은 사라지고 말았다. 신격호는 다시 돈을 빌려 공장을 가동해 보았지만 1년 반쯤 지나 또다시 B-29기의 폭격으로 건물과 기계가 모두 전소되고 말았다. 이후 자신을 믿어주었던 하나미스는 농사를 지어야겠다며 떠나갔고 신격호는 앞날을 고민해야만 했었다.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바라던 해방이 되었지만 신격호는 복잡했다.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귀국선을 타고 돌아가자 권유했지만 그는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가난한 생활이 이어질 게 뻔했고 또한 하나미스에게 빌린 6만엔이라는 거액을 갚지 않고 귀국하는 것이 양심상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신격호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성공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듬해인 1946년 화학을 전공했던 신격호는 남은 미천으로 허름한 벽돌 건물에서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름은 거창했으나 그곳은 그의 숙소를 겸한 폐허나 다름없는 공장 건물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전에 만들던 커팅 오일을 이용해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팔게 되었고 고급 품목은 아니었지만 생필품이 부족했던 당시 일본에서 신격호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렇게 일본에 온 지 6년 만에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된 신격호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손편지와 어른 손바닥만한 금덩이 2개를 고향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하나미스에게 빌린 6만엔을 1년 반 만에 갚게 되었고 자신을 믿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집 한 채를 사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공장을 찾았고
그 친구는 신격호에게 껌 한 통을 건네게 된다. 처음 씹게 된 껌의 단맛은 신격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미국제 추인껌을 흉내내어 풍선껌을 만들어 팔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 껌 제조가 쏠쏠하다며 껌 사업을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신격호는 껌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어보지만 당시 일본에서 껌을 제조했던 회사는 약 400여 개, 가마솥과 요리칼만 있으면 누구라도 제조할 수 있었기에 껌 제조업은 포화 상태였다. 신격호는 껌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풍선 껌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을 생각해 약재사를 고용했고 좋은 재료와 국수 뽑는 기계로 만들어낸 2엔짜리의 풍선 껌은 예상치 못하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변변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 신격호의 풍선 껌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였고 소문이 나자 과자점 주인들이 신격호의 껌을 먼저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일본에 온 지 8년 만에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신격호는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고 기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한때 작가를 꿈꿨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신격호는 감명 깊게 읽었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속 샤롯데의 이름을 따서 기업명을 롯데로 결정했고 1948년 6월 자본금 100만엔 직원 10명으로 신격호의 롯데는 시작되었다. 이후 20, 30대 사이에서 식후에 껌을 씹는 문화가 생겨 롯데의 껌 사업은 승승장구했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조선인의 기업이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한국으로 가져간다는 소문이 돌아 그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신격호는 껌 안에 1000만엔의 추첨권을 넣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이를 이겨냈고 일본의 1위를 지키던 하리스라는 기업을 밀어내며 과자업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리고 이 무렵이었던 1952년 신동주와 신동빈의 모친인 시게미스 하츠코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1960년대 초반 껌 사업으로 롯데라는 기업을 일으킨 신격호는 초콜릿을 손에 쥔 자가 과자업계를 손에 쥔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초콜릿 사업 진출을 시작했다. 그가 초콜릿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당시 일본인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센베이라는 과자를 내놓다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초콜릿으로 대체되고 있었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초콜릿의 제조 기술이 까다로웠던 점을 알게 되고 그는 회사의 중견 간부를 유럽으로 파견 보내 전문가를 초빙하라 지시했다. 그리하여 1962년 유명 초콜릿 기술자 막스 브라크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초콜릿 제조에 관해서 자타가 인정했던 막스 브라크는 처음 만난 신격호에게 어떤 초콜릿을 만들길 원하냐 물었다. 이 물음에 신격호는 공장 설계와 원료 선택, 초콜릿 생산에 관한 모든 걸 맡기겠으니 얼마가 들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달라 부탁했다. 원가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경영자를 많이 보아봤던 막스 브라크는 원가를 신경 쓰지 말라는 신격호를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막스 브라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이 바로 이 초콜릿이다. 이후 신격호의 롯데는 초콜릿과 캔디류, 빙과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일본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으로 자리잡았고 상사와 부동산 등으로 확장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승승장구하던 신격호의 롯데는 1967년 롯데 제과를 시작으로 한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한일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진출이 어려웠으나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로 인해 롯데는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신격호의 롯데는 1967년 기능직 사원 350명, 일반직 사원 150명으로 롯데 제과를 설립했고 그때부터 한국 롯데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